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효과 정말 세네요.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39,000원 돌파했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지금 최고치 바짝 근접한 상황이고 뭐 일본, 유럽 다 폭등했죠. 네,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나스닥 종합지수도 결국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요?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이제 16,041포인트 결국 16,000포인트 올랐었고 이제 장중 기준까지 하면 이제 16,212포인트가 있는데 2021년 기록한 21년 맞아요. 21년 최고치. 11월 30일 날 했던 그건데 한 2년 남짓 만에 이것도 이제 올라서느냐 하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엔비디아는 대단합니다. 그때 작년 5월 25일 날도 보면은 그날 하루 엔비디아가 24.37% 올랐거든요. 네네. 어제 오른 게 16.4% 와 했는데 우리 1년 전에 5월 달에는 24.37%. 그날도 실적 발표였어요. 네네네. 그날도 실적 발표였는데 그랬는데 엔비디아는 무슨 그게 안 통합니다. 시장 속설이나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합니다. 통상적으로 차티스트 사이에 하는 말이 갭은 채우고 간다 그러거든요. 작년 5월에서 발생했던 갭 영 안 채워집니다. 어제도 엄청난 갭이 발생했는데 네. 이 갭이 이제 이번 갭은 이렇게 좀 채우고 가려는지 그냥 됐고 하면서 계속 천불 쪽으로 향해 날아가려는지. 참 이렇게 엔비디아 날아가는 거 보면 속이 쓰려요. 왜요? 정민 씨 없구나. 왜냐면 저도 작년에 계속 보긴 했는데 너무 비싸 보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조정 올 때 사고 싶은데 그때 봤던 주가가 $200, $300 수준이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보니까 $797.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토론방에도 보면은 엔비디아 빠질 거야, 나스닥도 지금 인버스 잡아야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보니까 또 소위 말하는 대중의 어떤 기대하고는 또 거꾸로 가는 게 시장이라고. 이러니까 포모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이것저것 한번 또 시장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새로운 한번 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뉴페이스 오늘 등장하네요. 뉴페이스 등장입니다. 대신증권의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또 이정민 앵커의 이경민 부장님. 네. 자, 우리 부장님 또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을 두루두루 짚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제 여러 가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였지만 지표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뉴욕장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FMC 의사로 공개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잘 나왔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나올 때마다 금리 인하 기대를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나 돼야지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4.3을 10년물은 4.3을 넘나들고 계속 넘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주고 또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젠슨 황 CEO가 나와서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전환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서 아마 시간외에서 9% 올랐던 게 더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젠슨 왕 CEO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최근 저희도 시장 전망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매크로 환경하고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채권금리만 보면은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요. 4.3을 넘어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를 봐도 시장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은 한국은 밸류 프로그램,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 여기에 더 불을 막 활활 타오르는 증시에 기름을 끼워준 건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비싸다 하시는데 재밌는 그림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가 작년 말에 PR이 60배였습니다. 작년 말에. 지금은 더 아니요, 22년 말에. 22년 말에. 근데 주가가 작년 내내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3배로 올라왔거든요. PR이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지금 주가 흐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2026년까지 예상된다라는 그림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이익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한다는 시점이 원래는 25년으로 예상되었던 게 최근에 26년까지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업별 이슈 그리고 또 AI라는 생태계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많이 화두되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운임료도 올라가고 유가도 계속적으로 80달러 근접하는 상황으로 네. 가고 이런 그림들 하에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과 달리 가는 그림들에서 이 괴리를 어떻게 좁혀질지 아니면 매크로가 올라와 줄지 아니면 증시가 좀 쉬어갈지 좀 분기점에 좀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점에. 참 이게 엔비디아 PR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AMD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네. 주장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단 네. 말이죠. 그런데 지금 PR만 놓고 보면 오히려 AMD가 더 지금 고평가 논란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레벨 자체가 엔비디아가 워낙 가속화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주가를 보기보다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이렇게 뭐 우리 이 부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 뭐였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것도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논리 같으면은 이러면은 연준이 금리 금방 못 내리겠는데 네. 하는 차원에서 안 좋았다라고 하겠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좋았고 좋았죠. 네. 또 뭡니까 저 S&P에서 발표했나요? 제조업 지수도 좋았고 좋았죠. 그렇죠. 또 신규 기존 주택 판매도 좋았고. 좋았고 네. 지금까지는 굿이스 배드였는데 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경제가 세네 금리 못 내려주겠네 안 좋아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무시되네요. 또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무시된다라기보다는 최근 물가 CPI 쇼크 이후에 네, 기준금리에 대한 그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많이 네.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되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면은 네. 그게 후퇴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놨을 텐데 네. 이미 6월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후퇴됐고요. 예.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폭도 연내 100bp로 연준이 제시한 75bp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 후퇴라기보다는 네.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할 만큼 후퇴했고 경제지표가 좋은 것만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흐름이 꺾일 만한 변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올라오겠죠. 그렇다 예.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시장을 좀 흔들 만한 변수는 아직까지는 되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있을 PC 물가. 네, 네. 29일 날 네. 발표되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3월 초에 있을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네. 고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지 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게 들어오게 된다면은 한국 증시도 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발 서프라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되게 멈춰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채권금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때문에. 최근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냐라고 예. 물어보시는데 이런 흐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 보시면은 2023년 10월 말에 예. 코스피가 2,300을 깼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딱 2달 만에 17%가 폭등했습니다. 11월, 12월 날라갔고. 네. 1월 2일까지 저점 대비 17%가 올랐죠. 이 와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8조 5천억을 했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폭락을 했죠. 그랬죠. 2,670에서 2,430. 예. 이때는 3주 만에 외국인 선물이 6조 천억이 나왔습니다. 매도가 8조 샀다가 6조를 팔았다. 근데 2달 동안 8조 샀는데 3주 만에 6조가 나온 아하, 거죠. 예.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또 8조를 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선물 매매가 미국채 10년물하고 되게 연동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발 서프라이즈가 있긴 했지만
채권금리 반등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은 약하고 반도체,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들만 올라가는 모습들. 이 와중에 저 PBR주에 있어서는 지지난주부터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어제 자동차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른 업종들이 쉬어가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면서 코스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채권금리 하향 안정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음 주를 지나면서 코스피도 조금은 상단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라면은 이제 PC가 조금 더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은 12월 수치가 잘 나오긴 했습니다. 2.6이 나왔거든요. 예. 헤드라인 PC가. 예.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2.3에서 2.4. 예. 그러니까 연준이 제시한 2%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코어 PC도 2.6 정도, 2.7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CPI 쇼크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래도 물가는 떨어지고 있네. 특히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PC 물가가 2%에 근접하고 있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4.3, 4.32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채권금리가 4.3 밑으로 내려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좀 더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즉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피 레벨을 한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좀 확인이 될 수도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자고 나면 여기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네. 뭐 앞서 소개도 됐고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체크하시겠지만 니케이가 몇 년 만입니까? 89년에 작성했던 그 사상 최고치를 네. 와 89년이면 다 자그마치 이걸 갖다가 이제 경신을 했고 네. 뭐 유럽 쪽에 대표 지수 뭐 유로스톡스 네. 50이나 600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네. 대만도 그러네요. 네. 아까 저기 모닝벨에서 또 김 박사님 또 소개하셨지만 이 AI는 또 대만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지금 이중천정 부담도 있었는데 확 열고 올라가고 있고 네. 우리가 제일 못 가네요. 네. 이 와중에. 네. 아,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예전으로. 네, 예전으로. 21년 1월 달에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 예.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 코로나 직후 21년에 1월까지 그랬죠. 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죠. 우리가 3,300 갈 때. 네. 네. 코스피가 1위였습니다. 수익률. 그때. 글로벌.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 강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 이후의 흐름들이 조금은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었고 정상화를 지나면서 반도체 업황이라는 부분들이 가세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작년 2023년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2차 전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코스피만 2차 전지로의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네. 그 부작용을 한국은 7월 말부터 8월, 9월까지 겪었죠. 그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네. 코스피 간에. 네. 그 다음부터 코스피도 좀 갭을 조금씩 좁혀가거나 갭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움직였는데 그때가 조금은 2021년 1월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로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면서 해소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밀려나는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종목별로 하나씩 따져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넘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역사적 고점 52주 신고가 넘는 기업들이 막 수출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디한 흐름과 좀 벗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라든지 일부 업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와 발맞춰 가고는 있다.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좀 업종 선택이 너무 중요했던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최근 코스피가 조금 눌려 있는 그림들은 예.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저 PBR주들이 조금은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저 PBR 주들이. 네. 왜냐면은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예. 올해 1월 17일 저점 이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기여도를 보면 저 PBR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 자동차,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을 보면은 59.1%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오는데 60% 정도의 상승 기여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쉬는 동안에는 나머지 업종들이 움직여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반도체라든지 성장주가 움직였을 때 지수 레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PBR주들이 균열되면 뭐냐면은 2주 전에 저 PBR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보험 업종이었습니다. 네. 근데 2주 전에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 꼴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꼴찌에서 2등이 소매유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도 거의 보합권이고 자동차도 어제 반등을 해서 플러스 반전하긴 했지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멈춰 있는 듯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와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반도체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성장주가 붙어줘야지 코스피도 레벨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AI 열풍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갖다 아웃퍼폼해요. 네. 근데 미국도 보니까 어제 이 와중에 인텔은 또 빠져요. 네. 그 반도체라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예.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완전히 양분돼서 시장 흐름들이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1등 기업이 메모리 쪽에 그렇죠. 편중돼 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림들. 그에 반해서 2등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차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림들. 이게 만약에 1, 2위가 바뀌었다면 코스피 흐름들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 것들도 코스피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 네.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때쯤이면 다시 한번 또 이 저PBR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봐야 돼요. 일단은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올라온 것들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감을 훨씬 뛰어넘는. 근데 지금 뉴스나 언론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나오네요. 네, 화면에 예. 나오고 있죠.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아니라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대감이 저는 밸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게 되면은 한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200 내에서 PBR 0.5배 밑에 있는 기업이 28%입니다. 일본은 9%. 미국하고 유럽은 5, 6%. 예. 너무 많죠. 예. 1배 이하인 기업은 56%. 한국은. 일본도 43%인데 한국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제고하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정책들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슈죠. 일본이 지금 작년 한 해 그렇게 바짝 밸류업 프로그램을 네. 해서 이제 겨우 그 정도예요? 아직도?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예. 근데 또 하나 볼 거는 많은 분들이 일본 증시가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저렇게 올랐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엔 약세였습니다. 엔 약세. 네. 엔 달러원이라고 일본 증시를 같이 그려보면은 상관관계가 0.89입니다. 같이 붙어 다니죠. 예, 붙어 다니죠. 네. 이 와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플러스 알파의 제공을 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기업들을 따로 발라서 보면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니케이나 토픽스가 30% 넘게 올랐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N 약세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변수지 전적인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을 끌어올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놓을 때마다 예. 시장이 출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N도 좀 출렁이긴 했지만 어느 정책을 발표한다,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전에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좀 출렁였다가 다시 오르고 출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있지 않는 한 좀
최소 기간 조정까지는 저 PBR들은 좀 있지 않을까.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게 가격 메리트도 있고 좀 여전히 뭐 이익 모멘텀이나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는 성장주나 수출주 쪽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은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기업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기대감을 반영 안 됐다는 되돌림 과정은 좀 감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 뭐 예상대로 동결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에 대해서 시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양방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각국 통화 정책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 거죠. 보기.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12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오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2회에서 3회를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자칫하면 2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은 환율 변동성은 커질 거고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증시가 강한 것도 역설적으로 네. 미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BOJ는 유일하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통화 정책 정상화에 나선다? 그러면 채권물리가 많이 움직이겠죠. 거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일본 또한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금통위에서 좀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통화정책 위원 발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금통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네. 한국은 7월 달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뒤늦게. 네. 그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살짝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이창용 총재께서 하신 얘기가 네. 우리가 정부로부터는 하느니 독립적이지만 네. 연준으로부터는 그다지 독립적이지 못하다 해서 결국 연준이 먼저 움직여야 네. 인상이든 인하든 움직인다 하는 뉘앙스였는데 어제는 약간 뭐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톤이 느껴졌는데. 그거는 아마도 예. 지금 뭐 4월 총선도 있고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 불확실성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 예. 그런 변수들 때문에 포석을 깔아놓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PF 이슈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은 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정도로 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2월에 FMC 때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예. 그때도 달러 쪽이나 단기 금융시장 쪽에서 좀 이상 징후가 감지되긴 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나 이런 쪽에서. 네네. 그러면서 액션을 취하려는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이번에도 금통위에서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좀 포석을 깔아놓는 정도, 위기가 발생하면 우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라는 정도지.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하겠습니다라고 가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쉽지 않다. 한국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 네. 저기 우리 지금 언론에서는 네. 가끔씩 지금 4월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네. 아니 실제 여의도 분위기 어때요?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네. 위기 설까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예, 질문은 많이 온다. 네. 일단은 3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 이 3월 FMC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3월 FMC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던져주면 저는 4월 위기설이 있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통위의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 위기설이 어디서 위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4월 총선 이후 예. 그동안 막고 막았던 것들이 일시에 터질 수 있다.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네, 부동산이라든지 PF 쪽이라든지 그리고 총선 전까지는 물가나 뭐 이런 것들 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담배값이라든지 하하. 전기료라든지 뭐 지하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수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면 부동산 경기는 더 안 좋아지면서 PF 이슈가 더 수면 위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런 논리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찻잔소의 태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그 대출 우대 금리를 네. 인하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증시 사실 춘절 이전까지 굉장히 맥을 못 추고 있다가 이제 춘절 이후 개장하고 나서는 좀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네, 좀 반등 맞습니다.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위안화까지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이슈잖아요. 예. 일단은 예상외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네. 진짜로 저도 놀라긴 했는데 여태까지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 폭을 가장 크게 했던 게 15bp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25bp. 25p. 그리고 4% 밑으로 내려왔죠. 굉장히 정책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양회까지의 정책 기대를 가져갈 만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줬다.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또 최근 들리는 이슈로는 이 김에 양회도 앞당겨서 이 기대를 이어가자. 언제 통상적으로 양회가 언제 3월 중순 3월 이후로 중순인데 합니다. 네, 그런데 3월 초로 3월 초로 당기겠다. 당길 수 있다. 당길 수 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떻게 그러냐 연간 행사를. 근데 어떤 분들은 중국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럴 정도로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지준율이나 금리나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나 여기에 양회 이런 금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뭐죠? 중국 실물 지표 발표됩니다. 실물 지표가. 네. 그동안 뭐 중국 증시 흐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 기대, 실망, 경기 부양 기대, 실망 이 네. 실망의 포인트들이 경제 지표였거든요. 근데 기조 효과만으로도 아마 2월달에 3월 18일날 발표되는 2월 실물 지표들은 좀 모멘텀이 좀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면서 22년 11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 5.9였던 게 예. 23년 4월 달에 18%까지 튀었습니다. 자, 그러면 딱 1년 뒤의 흐름들을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23년 11월 달이 정점이었고요. 네. 12월 달에 꺾였고요. 예. 2월 달은 좀 더 많이 꺾여서 어쩌면은 3, 4%대의 소매 판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8%까지 올라갔던 기조 효과들이 반영된다고 보면 5월 달에 확인하는 4월 지표는 네.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역기조 효과.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 있는 FOMC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8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3월 중순까지 3월 둘째 주까지는 저는 코스피 2750까지는 좀 열어놓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3월 18일, 21일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681포인트고요. 코스닥도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7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3,400원. 보시면 엔비디아가 급등했고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호가로 놓고 봤을 때 4%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63,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12,2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7,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는 소폭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44,000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 예상되고 호가에서는 439,500원, LG화학 호가는 477,000원, 0.8% 하락이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호가에서는 뭐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가 0.6%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치 유가 60만 원이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지금 호가에서 지금 10% 급등이 예상됩니다. 11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이미 11% 급등을 했고요. 지금 뭐 목표 주가 지금 상향 조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크와 독점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이런 이슈가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엔캠 2차 전지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4.6%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0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PSP가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치 일가는 58,600원. 신성 델타테크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3만 8,7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예상치 일가 17만 2,400원이고요. 리노공업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아직은 좀 상단은 좀 제한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하네요. 아니 S&P 예. 500 2% 오르고 나스닥은 한 3% 가까이 올랐으면 우리는 1%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만 못 놔둬. 사실 호가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긴 뚜껑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호가가 좀 아쉽긴 하죠. 예.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조금 이렇게 고만고만해요. 보합이에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술주들 M7 하는 그런 쪽 날아가는 거에 비해서 지수가 이렇게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는 다른 쪽은 좀 지금 춥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오늘도 동시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채권금리가 반등한 데 따른 좀 영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한국은 왜 이렇게 눈치 볼 게 많은지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은 한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가 국내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외국인한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냐면 프로그램 매매가 또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수급을 외국인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 현물은 작년 11월부터 쉬지 않고 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현물 플레이어와 선물 플레이어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선물도 지난 1월 초에 기록했던 정점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선물도 그 레벨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외국인 선물도 이제 목에 차고 있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고 우리 SBS 비즈 주 시청자 되는 우리 또 분들이 초전도체 테마 따라다니기는 네, 그거는 좀 아니 근데 테슬라는 그럭저럭 한다 치더라도 어제 리비안, 루시드 왜 그렇게 돼버렸죠? 두 개가 아주 급락이 나와버렸던데. 일단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그리고 경기도 소매 판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안 좋게 나왔고 최근 심리 지표는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실물 지표들에서 꺾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뉴스로 들려오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2차 전지는 그래도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견들이 더 강하거든요. LG 에너솔루션이 그 4680 그거 테슬라의 납품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쪽 이슈들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어서 테슬라와 연동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비안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좀 더 올라갈 룸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라도 사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네, 네. 예, 2차 전지도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네.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특히 엔캠 같은 게 이제 전해액 관련 기업인데 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을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예. 아직까지 못 오른 것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제 막 바닥을 통과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마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거예요. 대표 기업들도 그렇고 그 레벨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엔캠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한국 증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보면 뭐 우리보다 더한데 네, 오죽하면 뭐 민주식 열풍도 있었고 네. 어떻게 저런 주가 움직임이 나오나 싶은 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데 아니 저 2차 전지라는 게 전해액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제 엔캠 주가 흐름을 갖다가 우리 이경민 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동안에는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한참 양극재 얘기만 하더니 네. 근데 네. 재밌는 그림은 저 기업은 2023년 6월, 5월, 6, 7월 달에 못 올라갔습니다. 자, 네. 네. 예, 유튜브에서 얘기들 안 해줬겠지 뭐.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지금 현대차 조제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한 가시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랐던 것은 실적 때문이었는데 네. 실적을 따져보니까 현대차 공장에 같이 같이 가기 위한 설비 투자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으로 들어올 거니까 저기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는 거의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엔캠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네. 저희도 뭐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20만 원 넘으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넘어갔죠. 저는 그래서 저쪽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아직 눌려 있는 애들을 좀 트레이딩 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오늘 2월 2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에 또 바짝 근접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끌어내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목표 주가 1,400달러를 제시한 곳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장 반도체 관련주들 또 강세 보여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종목들에 한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입니다. 2,681포인트고 코스닥도 0.37% 상승입니다. 87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8% 올라갑니다. 7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호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네요. 5.9%, 5.4% 상승 16만 5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0.3% 소폭 하락입니다. 40만 7천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갑니다. 6만 3,4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중입니다. 24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0.4% 떨어집니다. 11만 8,800원. 셀트리온이 0.4% 상승하죠. 17만 7,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3% 떨어집니다. 43만 5천 원, LG와 0.5% 하락으로 4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6% 하락합니다. 지금 24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5% 내림세죠. 59만 3천 원. HLB가 0.6% 올라갑니다. 7만 8,500원이고요. 알테오젠 호가와는 흐름이 다르죠. 지금 보합이죠. 엔캠이 2.5% 떨어집니다. 31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3% 하락으로 10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PSP가 올라갑니다. 1.7% 상승 5만 8,700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4.5% 강세입니다. 5%까지 올라가네요. 14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8% 하락이고요. 리노공업 1.2% 상승으로 20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 어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뉴런과 몰픽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를 모방한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페스아크가 3% 강세입니다. 44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또 뭐 뉴로모픽 관련주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여러 관련 종목에도 속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데 오늘은 0.4% 지금 하락 중이죠. 34,750원. 자람 테크놀로지 0.4% 올라가고요. 에이직랜드가 5.6% 상승 63,400원. NCN이 11% 넘게 급등합니다. 2,30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역시 온디바이스 AI. 가온칩스가 7% 강세입니다. 118,400원. AD 테크놀로지가 4.9%, 5% 상승 중이고요. 제주반도체 5% 상승합니다. 3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 QRT 모두 2% 넘게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1.4% 상승 중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올라가고요. 반도체 쪽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올라갑니다. CCS가 20% 넘게 급등 중이고요. 서남이 5% 상승 중이고 지금 대창은 좀 떨어집니다만 파워로직스가 4% 넘게 올라갑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5% 강세고요. 그밖에 모비스도 2.4% 상승을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도 물론 상승 중이죠. 지금 제우스가 4.3% 올라가고요. EST도 3.6%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2% 이상 올라가면서 지금 78,200원, QRT 그리고 KC텍, DIT 모두 3%에서 2% 상승을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또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다 올라갑니다. CXL 관련주까지도 올라갑니다. 네오셈 3% 강세입니다. 오킨스전자 1.3% 올라가네요. 자, 오늘도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그런 섹터, 테마들 여전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80억 원, 4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89억 원, 665억 원 매도 우입니다.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4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각각 841억 원, 24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1원 떨어진 1,327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지금 이제 1,330원 밑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네요. 네. 그런데 네. 뭐 전일 대비 50전 현재 마이너스 거의 환율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열렸을 때보다 자꾸 이렇게 지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밀리고 있네. 저기 참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한 거는 이 무장이. 네. 기아 같은 종목으로 네.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참 마음고생 오래들 하시고 네.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론처럼 손질이라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이제 좋은 세상 보잖아요. 네. 다만 이제 본전 왔을 때 나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털어내신 분들은 또 속이 따가울 수가 있지만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절이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네. 그냥 우리 한국 정신은 그냥 맨날 순환매, 테마 이러면서 세월 보내나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는 왔고 여기서 지금 막 이미 몇 달 사이에 수배 오른 거 이걸 갖다 쫓아가기는 후달후달 하고요. 좀 오늘은 우리 이경민 부장님 좀 지그시 좀 붙들고 기다렸다가 한번 진짜 수익다운 수익 한번 낼 수 있는 어떤 업종 섹터 한번 좀 마음이 이렇게 품고 있으신 거 좀 풀고 가시죠.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그러니까 부담을 팍팍 주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말씀드린 건 딱 그 말씀이 정확하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다. 근데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3분의 1 정도만 정리하고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뭐 PBR 종목들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는 데 따라서 네. 일정 부분 되돌림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다시 올라가고 저는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득하니 끌고 갈 게 뭐냐? AI 반도체 중에서 못 올라온 애들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고 아까 네? 그게 어느 쪽이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 중에 뉴로칩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 뉴로모픽 반도체. AI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네, 그 중에서 걸쳐져 있고. 덜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따로 종목을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저기 것들을- 걸쳐져 있는 네, 종목들이 그러니까 있죠. 네, 저기도 들어가고 AI 저기도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자인 하우스도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약간 스무고개 하는 느낌. 네네, 그렇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웠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는 잘 사놓으면은 연말에 좀 잘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전 좋게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1분기, 2분기 때 좀 쉬어가거나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면 충분히 살 기회를 주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희가 추천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이미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레벨 자체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전략에 있어서는 코스피 2750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덜어내고 가자. 그러면은 한 4월쯤에는 또 한번 매수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지금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사고 있다. 네. 계속 올라가서 못 사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주식 없으신 분들은 관심 있는 주식 그리고 지켜보는 주식을 5%라도 무조건 들어가라. 지금 가격대라도.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야지 앵커 효과라 그래서 내가 보는 가격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준가가 생기겠네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신다든지 하면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라고 하시면은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이런 쪽들은 일단은 발을 담궈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 가서는 저는 2차전지들이 한 번쯤은 올라와 주지 않을까 하반기쯤에.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레벨 다운됐고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반등이 이어진 다음에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FMC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 네. 3월 FMC에서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많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도표와 상관없이. 그럼 예. 6월 달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4월, 5월 공백기를 어떻게 거칠까라는 것들을 좀 매달려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한 4월, 5월쯤에는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업종별로는 2차 전지를 상반기 중에 좀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그냥 반도체 계속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어때요? 최근에 그 아. 수은법 개정 이슈가 네. 있으면서 좀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때마침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네. 발표 날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수은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했던 변곡점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이경민 부장님, 네. 저 수출입은행법인데 수원법이 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원 금액을 20조인가에 묶어버려서 지금 국가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가 전략 네,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예. 수은법에 있어서 한도가 있었던 거죠. 20조로. 그거를 35조인가? 25조인가? 그래요? 더 열어주면서 수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29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예. 방산 수출 활력이 더 커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일 날 본회의라고요? 네. 뭐 총선 앞두고 다들 뭐 지역구 뛰다니라고 그날 뭐 정족수 모일까요? 그래도 해야죠. 모이게 할 건 하겠죠. 모이겠죠. 일은 하면서. 네, 일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이후에 방산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각자 노생, 결국에서는 공급망도 재편되고 그리고 뭐 갈등, 지정학적 고조, 긴장감 고조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를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작년인가 22년인가 한국 무기 수출 순위가 9위였습니다. 그래요. 네, 9위였습니다. 근데 올해 목표는 4위입니다. 어허. 근데 1, 2, 3등이 워낙 센 친구들이라서 그래요. 4위를 해도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레벨업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위가 바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위 같으면은 뭐 그 1, 2, 3위를 제끼기는 1, 2, 3위 어디죠? 불가능합니다. 미국일 테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네. 프랑스는 전투기 팔아가지고 네.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네. 아마 이 세계 기업이 65%가를 차지할 겁니다. 세계 나라가. 야, 세계 나라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수은법 개정이라고 보고 네. 있어서 저희는 방산주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한담을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 하세요. 뭐 이제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이기도 한데 난 도저히 요즘 저 미국 증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간다. 뭐 미국 증시 따라 우리도 가고 하는데 경기 엉망이거든 이러시거든요. 네, 우리 국내 사실 한국이요? 뭐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제 돈 쓰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네. 자꾸 손이 오그라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막 소위 말해서 돈 복사가 되니까 증시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뭔 그렇게 주식시장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테마 공부할 게 그렇게 많으냐. 네. 한때는 뭐 게임 갖고 얘기하고 무슨 메타버스가 어떠니 NFT가 어떠니 뭐 이러다가 뭐 한때는 또 무슨 뭐 엔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먹는 거로 가자 하고 중국 개방하면은 뭐 미어 터질 것이다 했는데 사람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부질없더라. 그냥 몇 년 기다려도 좋다. 뭐 좀 없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이경민 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몇 년은 좀 그렇고 한 1년 내로 터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간접적인 질문입니다. 네. 누가 자꾸 묻길래 네. 그럴듯해가지고 네. 차라리 아무도 안 쳐다보고 뭐 망할 듯 얘기하는 건설 쪽에 하나 빵빵한 탄탄한 놈 하나 붙들고 있으면 어떨까? 우크라이나 전쟁 건설이요? 끝나고 무슨 뭐 사우디도 아직 뭐 새로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국내에서야 뭐 남아 돈다 하지만 해외 건설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는 생각을 가능한 하는데요. 스토리다. 근데 저는 4월, 5월 지나고 한번 4월, 생각을 5월 해보자라는 지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 그리고 예. PF 이슈가 불거진다 안 불거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으면은 작은 이슈에도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아마 등락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컨셉이시라면 한번 사보셔도 손실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